자, 이번 시간에 유자수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전기문 중에 하나였어요. 작은 전기라고 하는 이런 글인데 유제피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낸 소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기문과 같은 전의 형식을 띄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글은 소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전의 형식을 띄었다는 것이 어떤 것들을 갖다 얘기하느냐라는 측면. 아무래도 이제 앞에 유자소전이라고 해서 바로 이 제목 자체에서 전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여기에서 벌써 전기문의 이러한 형식을 떼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 엿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일생을 갖다 바탕으로 얘기했다는 측면,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일생을 마지막까지 하는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요. 우리 책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어난 이야기, 그 다음 삶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 대신에 이제 일생을 마무리한 이야기는 안 들어있는데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일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갖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전체가 다 이러한 전기문의 형식을 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자수전 그 여러분들 참고서 같은 자습서 같은 경우 107페이지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좀 꺼내주시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유자수전은 유자라 불리는 이러한 유제필의 생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전이라고 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문학 갈래인 전의 이러한 형식을 차용해서 인물을 제시했고 판수력의 소설에 볼 수 있는 해학과 풍자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의미 있죠. 해학과 풍자에 대한 측면 들어가면은 요거 자체는 골개미에 대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요거 자체. 그래서 골개미가 있는 측면은 바로 해학과 풍자에 대한 것이고 특히 이 해학은 이거는 웃음을 갖다 유발하는 측면을 갖다 말하는 것이고 풍자 속에는 무엇도 들어있다. 비판도 함께 들어있다는 측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자에는 비판과 웃음을 함께 보여주는 이러한 의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갈래로는 여기 뭐 우리 자습서 107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 여러분 정리 좀 해주세요. 글로 써보는 것과 눈으로 그냥 보는 것 자체는 크게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써보면서 머리로 이제 계속 되뇌이고 입으로 또한 역시 되뇌이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이게 모두 이제 삼박자 고루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래야지만 이제 공부가 되고 암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써보는 게 중요해요. 갈래 보면은 단편 소설, 거기다 풍자 소설, 세태 소설이다라는 측면. 그래서 세태에 대한 이야기, 현실에 보게 되면 바로 인간성이 상실된, 그죠? 이 지금 현재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바로 인간성이 이렇게 상실을 이룬 이러한 그 현실 세태를 갖다 비판하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는 측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성격 자체는 비판적, 해학적, 그 다음 풍자, 그리고 전기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전기적 하게 되면은 우리 뭐 기이한 현상을 얘기하는 전기를 많이 말합니다만 이거는 지금 한자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한자. 그래서 전기, 기자가 기록하다는 의미예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갖다 기록한 이러한 이야기다라는 측면을 한자를 잘 봐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왜냐하면 요거 기할 기자를 쓰는 것과 이 기록할 기자를 쓰는 것 자체는 요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자체 거기 나와 있는 한자 자체를 좀 계속 여러분 잘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한자를 갖다가 썼던 이 측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잘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둘게요. 모두가 다 함께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점에 대해서 1인칭 관찰자 시점 근데 일부분이 전적 작가 시점 혼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하는 파트는 관찰자 시점 이야기하는 파트는 제가 유얘기했었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유자가 친구를 소개하는 장면. 그러니까 유자 친구랍니다. 미안합니다. 유자를 갖다가 소개하는 장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관찰자 시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친구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느 지점에서 이거는 유자의 일화를 소개하는 장면 이 부분이 전적 작가 시점이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자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제재를 뒀고요. 시대적인 건 1970년대 1970년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70년대에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산업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이렇게 인간성 상실에 의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전해 양식을 차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해 양식에 대한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글에 있어서 전해 양식은 어떤 것들을 보일 수 있는지 이걸 갖다 찾아야 됩니다. 사투리 사용이 형토적 정서부였고요. 주제 자체가 유자의 인격적 면모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사회 비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적인 측면 기억해 둘게요. 자, 해제로는 이 작품은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인간적 도리와 가치를 실천하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팽배한 비인간적이고 물질 만능을 중시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측면. 그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춘 인간상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갖다 일깨워주고 있다는 측면. 아까 얘기한 것으로 인간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갖다 일깨우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전의 양식을 계승한 유자소전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보고 갈게요. 저는 한문문체 하나로 중국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이래로 한자 문화권에 발전되어 온 수사 양식인데 문학 갈래이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러한 독특한 독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안해요. 독특인데 못합니다. 행적을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이고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적인 내용과 비판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볼 때 아무래도 그 인물에 대한 이러한 그 비판, 비평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그 여러 사람의 전기를 차이로 벌여서 기록한 것은 뭐 열전이다 해도 잠깐 들어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유자소전은 작품 제목 소전이라는 표현하고 작품 서두의 유제필에 대한 소개 이런 걸 통해서 전해 형식을 차용했으면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뒤에 학습 활동에 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화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전해 형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 전체가 다 전해 형식을 갖다 지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나 앞에 소개나 뒤에 일화나 모든 것들이 다 전해 양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내용적인 걸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우리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처음 1페이지에 있는 걸 바탕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인데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 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릅숭이는 아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허릅숭이라는 게 이를 실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에 대한 풀이 문제가 예전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는데 요즘은 좀 많이 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휘 풀이 문제는 어디서든 출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니까 지금 현재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어휘에 대한 것을 지금 그 뭐 맞는 거 바르게 고쳐라도 뭐 이렇게 변형해도 바꿔도 되는 게 무엇이니라든지 고쳤어도 바꿔도 무엇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휘에 대한 게 사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독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휘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걸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릅숭이에 대한 측면이 이를 실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르는 말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은 보통 사람임에도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평범하지만 비범한 인물이었던 유자를 갖다 살짝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유재필, 1941년 흥성군이란 광천에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고요. 나머지 서울에 살았다라고 해서 구층의 연도와 지명을 갖다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의 사실성을 갖다 이렇게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 이 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요약하고 정리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려서부터 타고난 흉기와 숙기, 또래에서 별종맞고 무리에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비색한 가운데 비색하다라는 게 운수가 꽉 막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수가 지금 뻥 뚫려야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탄탄대로 이루어지는데 운수가 꽉 막히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든 뭐든지 해도 안 되는 걸 갖다 얘기하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수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했다. 거꾸로 하면 제가 성숙했다는 의미로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보다 성숙한,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보다는 성숙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는 노련했고 장년 시절은 속절없이 노성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에 눈을 빨리 떴다라는 측면을 갖다 엿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가 고통 사는 가운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고요. 자, 그래서 유자의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생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앞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죠. 자, 그러면서요 더 볼까요? 그의 이러한 생애는 풀밭에는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했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지금 현재 모든 평범한 사람보다는 뭔가 특출나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 한자성은 얘기했어요.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군계이학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닭의 무리 속에서 한 마리의 이러한 학이다라고 하는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 다음에 속담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가 바로 여기 또 쓰일 수 있는 이라는 그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고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고요. 성품이 곧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은 위에 몸소 겪은 바와 같이 힘써 널리 보고 애써 여러분 2페이지입니다. 자, 널리 들은 것을 더해서 스스로 갖춰진 줏대와 나름껏 입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이런 태도 흐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인물의 심리를 갖다가 직접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유자의 성품을 갖다 직접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물의 심리나 인물의 성격을 갖다 제시하는 방법 그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바로 뭐 직접 제시와 그 다음에 간접 제시다. 직접 제시는 바로 누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 그런데 간접 제시는 뭐다? 바로 이것은 대사나 또는 등장인물의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추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간접이었죠.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걸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 제시는 어찌 보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던 문제이고 사실 수능 쪽에서는 요즘은 좀 뜸한 문제, 모의고사 쪽에서도 뜸한 이런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제시, 간접 제시 학교에서도 좀 뜸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한 번 정도 기억은 해두셔야 선지에서 간혹가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므로 어땠느냐?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자발머리 없다라는 측면이 이게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랍니다. 자, 나대어서 이렇게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게 한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지교법이죠. 쳐다보기를 하겠다라고요. 그 다음에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나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쌰는 자, 삼국지의 조조 망하길 기다리듯 미워하고 자 매번 속으로 밑줄을 그어가면 두 개의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나 모름지기 세상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힘차게 힘지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치게 말하여 딱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있고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갖다 하지 못하는 자. 자, 이러한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마나 이러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그런 매몰스러운 구두쇠 보듯이 의의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나타났다. 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 자, 그리고 또 사람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아마 여기 타당하게 본인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옳은 사람, 그 다음에 그른 사람, 뭐 이런 것을 갖다 옳게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의 주견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주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완벽하게 서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갖다 흑과 백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보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 비형, 니은, 디귿을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유자가 싫어하는 그러한 인물 유형 세 가지를 갖다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 좀 봐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자, 그에 대한 대응 모습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그래서 유자에 대한 서술 태도, 유자를 친숙하면서도 본받을 것이 많은 이러한 인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갖다가 바로 어떻게 하나의 회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상적이고 예찬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상적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를 갖다 도드라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 그 뒤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지만 역순행적인 구성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자습서류는 여러분들 페이지 110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 번째 페이지 프린트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날개에 나온 것은 교과서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그대로 갖다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라고요. 자, 그래서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이란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보다도 누구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 이타적인 이러한 그 인물이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짐지 저 옛말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독행의 돌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립독행의 돌출이라는 것 자체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그러한 인물이 특립독행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세속은 바로 어떻게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성 상실이 있는 이러한 세속에 바로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도 아까 보면 자신의 주견이 딱 써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줏대에 맞게 그렇게 사는 이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립독행이다라는 바로 저 표현을 갖다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립독행의 이러한 돌출,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측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선우후락의 자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우후락의 자세인데요. 거기다 지사나인데 지나사라고 했네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나 얻은 사람의 마음씨를 이르는 말로써 이게 지금 범중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쓴 악양루기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말을 갖다 이렇게 인용해서 쓴 그런 부분이랍니다. 이 자체가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선비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위에서 말했듯이 첫째 줄에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고 체질이 묵중한 산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도 벌써 선비로서의 이러한 자질을 지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 전화합니다. 이간감 나 육아요 라고요. 육아에서 그 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호명 호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그가 내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그러지 않는 첫마디인데요.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그는 유자다라고요. 자, 이렇게 자자는 바로 어디 있습니다? 높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죠? 높임을 이렇게 받는 사람을 얘기할 때 자를 붙인다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유재필은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면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선비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뭐 하는 겁니까? 높이는 측면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존경과 바로 공경의 이러한 의미, 그죠? 곤경하면 큰일 났죠? 존경과 공경의 이러한 의미를 갖다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점에 대한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우리 111페이지입니다. 자, 서술자가 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본다면 아까부터 계속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자, 그런데 작품의 서술자로서 책의 편집판에 일하는 무명 작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의 유재필의 삶을 관찰해서 전을 쓴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서술문학으로 전통으로서의 전에 대한 측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훈을 목적으로 사람의 일생을 압축, 서술한 이러한 문학으로서 유자수자 같은 경우는 유재필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에 대해 평가해서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이러한 글이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자는 특유의 부침성과 눈썰미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렸고 중학교 졸업 후에 선교운동원 국회의원 비서관 지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간단하게 또 어떻게 해요?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병열차 안에서 이렇게 그 당사 주책이라는 이러한 그 책 덕분에
군대에 입대해서도 도사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대요. 제대 후에는 택시 운전하다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사가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의 이 사람의 일화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바로 전지적 작화 시점에 이러한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1인칭 관찰 시점과 전지적 작화 시점이 혼용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갖다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전의 양식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 일화를 세 개를 갖다 이렇게 병렬식으로 들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일화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뭐가 된다? 전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어쨌든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병렬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자와 관련해 일화를 병렬 이러한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네. 그래서 여러 일화를 통해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장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1970년 내가 지금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는 예총회관에 문인협회 사무실에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얼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 그 즈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갖다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술자인 나가 어쨌든 유자와 일화를 떠올리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때 1970년대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들어있고요. 자, 거기다 또한 서술자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과거의 일화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역순행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어요. 그리고 10년도 넘는 해운데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고 하면서 그는, 자, 세 번째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이렇게 재벌그룹 총수의 운전수가 됐고요. 나는 그이라고 끄적거려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인이 없는 무명 작가가 돼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는 그 나름의 속셈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인데, 결혼하면 처자를 굶길 것인지 먹일 놈인지 그걸 슬쩍 엿보려고요. 자, 해가 바뀌어 누이 동생이 여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했답니다. 자, 여의였다는 것은 이거는 시집을 보냈다는 측면이고요. 자, 내가 말술 마시고도 양이 안 차는 걸 보고 대번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를 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습서 페이지, 이제는 112페이지 쪽 가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잠깐 2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2페이지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계속 봤던 건데요. 이게 아까 2페이지 잠깐 여러분 앞에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구성이 있어요. 제가 병렬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파식 구성이에요. 사파적 구성이었었고, 그래서 유자와 관련된 여러 일화를 사파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서 이걸 갖다가 썼는가 하고 계속 봤는데, 제가 113페이지 자습서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자체가 사파 이 구성을 갖다 얘기한 겁니다. 미안해요. 네, 정신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그가 잡지를 보다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어쨌든 찾아와서 자, 이렇게 확인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대번 동생의 이러한 시집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 전부터 X를 쳤었다라는 하나의 일화를 갖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일화를 갖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답은 책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해서 사기를 갖다 한지를 주었더니
올 때마다 책탐을 냈대요. 그래서 잡지사 편집실에 사시장철 기증본이 잔뜩 있어서 이를 주체 못하도록 더미로 쌓았는데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책더미를 걸어갔답니다. 자, 그래서 17년 동안 밥상머리에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는 그렇게 출발한 것이랍니다. 책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래요. 직장이 답답한 일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한 것도 비일비재했답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어디로 오라고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고 하기에 물어물어 찾아갔다네요. 여러분 거기 제가 이 부분이 그 어휘풀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라고 해서 한 번 정도 좀 봐달라고 했었죠. 네, 좀 적어볼게요. 귀꾼 맞다라고 하는 측면 우리 112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고 자 촌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붕어니, 매기니 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집 대포집. 대포집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는 큰 술잔으로 마시는 이러한 술을 파는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자, 그러면서 나는 한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천을 갖다 충남 대천을 갖다 얘기한다는. 자, 그러면서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기여서 고기 요리라서 새삼스럽기도 하고 해감내가 났답니다. 해감내는 바닷물 따위에 흙과 유기물이 썩어 생긴 찌꺼기 냄새, 이걸 해감내라 표현한대요. 자, 그 역하기도 하고 싫었대요. 그래서 흙탕내도 나고 시국내도 아닌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측면이래요.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라고 하는 측면, 이거 자체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보기만 좋았지 아무 실속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우리 속담 뭐 있어요? 빛 좋은 게 살고 라는 측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빛 좋은 게 살고라는 이러한 속담이 여기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수채꾼형이 있습니다. 수채꾼형은 이거는 수채에 허드렛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갖다 얘기합니다. 내가 나서 내는 이거 냄새가 나서 어디 먹겠나 이깟 냄새가 무엇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별 취미도 운무까지 같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운무까지 같다라는 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운무까지 같다는 건 괴상하다, 희한하다라고 하는 이란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괴상한 희한한 취미가 다 있구먼 하고 내가 사면 맞듣지 않았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휘들이 굉장히 좀 사투리 혹은 방언 혹은 고유어 이런 뒤섞여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서술상의 특징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사투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아무래도 토속적인 정감과, 그죠? 토속적인 정감과 이러한 그 이야기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현장감, 그죠? 현장감과 사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인물에게 바로 뭘 느껴져요? 더욱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느끼는 게 이게 바로 사투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좀 부족한 컨디서 사는 고기가 핫구라이보다는 맛이 났어 라고 하는, 자, 뭐 해감내 나는 민물고기가 이 핫구라이는 수입산 비단인 거를 일본말로 표현한 거죠. 이거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총순의 집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 뒷얘기라고요. 그날 사말고 속으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대요. 자기 주장이 완강할 땐 반드시 경험론적 설득 논리.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경험이 바로 이 하나의 원인, 이유, 자 어떻게 보면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논리적 근거가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난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득론적 이러한 경험 논리, 경험 설득 논리, 이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근거, 바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측면.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만. 이따문 있고 없다문은 들어볼라나 하면서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화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습서 페이지 또 하나 넘겨서 이번에는 114페이지 쪽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는 3페이지 계속 나갈게요. 총수의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며칠 전 일이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 또 역시 과거로 들어갔습니다. 역수행적 구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뜰에다 벽이고 시멘트를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연못을 만들었대요. 수족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어제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고불고 비단이를 풀어놨어요. 자, 그리고 화려하고 귀진한 맵시로 보는 사람은 탄성을 자아냈는데 처음부터 흙기는 떴습니다. 왜냐? 비행기를 타고 수입국이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유자가 바로 비단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관절 얼마짜리인데 고기 간디 그려? 물었어요.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대야.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채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값이래요. 자, 그만큼 어떻다? 지금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룸에 이렇게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두렁거리면서 보통 것은 아일라먹으려.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베터넨 벤또 뭐래나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 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나 틀어주면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묻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곡이니까 물고기도 꼬랑지에 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에 알았구만 하면서 지금 현재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제가 언어유희인 거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언어유희 중에서도 음의 유사성을 이용했다는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유사성. 우리 춘향전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춘향전에서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봉이 이제는 갈비, 그 사람의 갈비를 부여잡으면서 앞에 있는 갈비를 가리키고, 자, 나 이 갈비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는 측면.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갈비에 대한 측면. 그리고 우리 봉산탈춤에서도 계잘량이란 양자의 계다의 소방이라는 반자 해서 그건 따지면은 사실은 개 가죽과 그 다음에 개 다리 요거에 대한 측면인 건데 그 양반이 원래 그런 한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소리에 비슷한 걸 갖다 얘기하고 춘향대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는 그 이도령이 왔을 때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라고 하는 그것도 음의 유사 이런 걸 갖다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 시험에 이 사례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자의 말하기에서 자, 그 뒷페이지. 자, 유자의 말하기에서 본다면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해학과 이런 풍자적인 성격, 그죠? 지금 이 부분에 해학과 풍자적인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글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것처럼 외국 음악가의 이름을 우리말로 우스꽝스럽게 바꿔서 불러서 웃음을 유발했고요. 고상한 척하는 총수를 비꼬음으로써 비판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풍자하는 모습도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선지를 4개, 5개 충분히 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타가 있도록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단 잉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따져볼게요. 우리 115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총수의 사치스러움과 허영,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체크해 주시고요. 비단 잉어에 대한 총수의 인식에 불만을 품는 이러한 유자의 인간적 면모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자와 총수 간의 갈등을 유발한 소재가 되는 게 바로 비단 잉어다. 이렇게 비단 잉어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봐주시고 다른 것보다 비단 잉어라는 게 물질 만능주의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적, 황금 만능주의적 이러한 그 멘트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봉산탈춤에 가시면은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금전이면 그만이다.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황금 만능주의를 갖다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와 유사한 소재 라면은 바로 이 비단잉어 이걸 갖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과 유사한 걸 찾아봐라고 해서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을 대표하는 소재를 갖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물질 만능주의를 대표한다는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뒷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이 비단 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겁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있대요. 실내화를 깬 발로 뛰쳐나왔죠.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넉나간 듯이 총수가 하고 말한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해 물은 말이었습니다. 자, 하필이면 유자입니다. 유자는 분명히 똑 부러지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주변 줏대가 잡혀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립독행의 행동을 하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자, 아마 밤새 곱불이 들었던 게임이네요. 곱불, 감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비단이가 감기로 죽었다는 엉뚱한 말을 갖다 던짐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부러 딴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라고 하면서 화풀이를 갖다 일부러 합니다. 근데 비위가 상해서 자 그야 팔자가 살아서 이런 후진국의 시집와 산란있게 여러 가지로 개꼬가 쌓여서 자 개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페이지 우리 자습서는 116페이지 쪽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꼬라고 하게 되면은 객지에서의 고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개코가 세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리고 또, 조시라고 하게 되면 몸 좋아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말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런 뜻이래요. 자, 그렇다가 바로 불을 쓰고 지르바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귿다 쳐댔으니까 과로에서 몸살기도 다수 있었을 테고, 본래 밭들을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이렇게 많은 법이니까 하면서 유자가 비꼬는 어투를 통해서 총수의 허용심을 뭐하고 있어요? 네,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자, 그래서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일부러 배참으로, 배참이라고 하는 건 꾸지람을 듣고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한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렇게 의무를 떨었다. 의무를 떨다는 겉으로 어리석은 척 하면서 보이면 속으로는 엉큼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 뜻이랍니다. 그래서 능청스럽고 엉뚱한 이러한 말로써 역시 또 지금 총수의 바로 무엇을 갖다가 하나의 이러한 그 총수의 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비꼬며 약을 올린 약이라 미안합니다. 이 약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총수의 이러한 그 모습을 비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수의 제가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죄송해요. 다시요. 이 부분을 총수의 허영을 비꼰다라고 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허영이라는 표현을 잘못 얘기했어요. 네, 허영을 비꼬며 약을 올린다라고 하는 약이에요. 오타입니다. 네. 자, 하는 말마다 저 말 같다는 소리 시끄러이 사람아 유자가 물고기에 죽음을 두고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이렇게 비꼬았기 때문에 총수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유자라는 사람은 총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속상해하거나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한 말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총수는 쉽사리 사귈 수가 이렇게 해서 없었다라고 했고요. 총수는 이렇게 와서 유기사 어제 그 고기 어땠나? 라고 했더니 자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요. 한 마리가 황소 너네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지 아까워서 그냥 네 번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제 비누를 대강 긁어 된장기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놓고 뭘 굳이 져놓고 하면서 한 곳보다씩 했지요? 라면서 일부러 지금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어쨌든 값비싼 비단 잉어를 끓여 먹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총수의 화를 막 돋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게 총수의 화를 돋우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총수의 속상한 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태연하게 말함으로써 바로 뭐합니까? 여기 자체에서는 이러한 그 총수를 갖다 웃음을 그러니까 총수를 웃음이란다. 이 독자의 웃음을 갖다 유발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7페이지 나오니 2번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무엇이 어쩌고어째 왜 이런 잔인무도한 것 같으니 라면서 총수가 화를 내네요. 여러분도 5페이지 가볼까요? 자, 총수는요, 이렇게 분기탱천하며, 자, 분기탱천했다라고 하는 측면. 막 그냥 화가 오르는 거야. 분한 마음이 탱천 하늘로 찌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지를 못하고 보아하니 아는 문자 다 동원에 호통을 쳤으면 하지만, 혈압을 생각해서 참는 눈치입니다. 안 했어요, 분명히. 이 큰 소리 치지 않은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지 않은가며 하면서 능청스러운 이러한 태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능청스럽게 총수의 눈치를 이렇게 보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유자의 말하기 태도를 다시 한번 본다면, 유자가 총수에게 의무를 떨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을 돌보아주는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비단잉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런 총수의 태도를 고깝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수를 내서 엉큼을 떤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수의 성과를 갖다가 덧들려고 나는 언짢게 일부러 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뒷동을 다는 것이었다. 뒷동 하면은 일의 뒷부분이라고 이렇게 또 한 토막이라고 뒷토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따따붙다 하다라는 뜻, 딱딱한 말씨로 따지고 다툰다라는 이런 뜻이래요. 공연히 미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 저쪽 잔디밭에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에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하면서 잉어 먹은 직원들을 몰인정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보니 이거는 총수에게 인색하면서 물고기를 대우하는 바로 어떻습니까? 총수의 이러한 위선 그리고 총수의 이러한 허영심 등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우리 자습서 118페이지 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원터키는 뭐가 어때요?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별 맛도 없더만 하면서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인디 하면서 말종이라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종은 아주 그냥 독한 이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고집스러운 사람들. 말종은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라고 해가지고 못된 이란 사람을 말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우지가 어쨌든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 국산 욕 아까 총수가 막 욕했잖아요. 두 사발 먹고 났더니 지금 자금자금하고 해감대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얘가장 나오라고 했다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해 비단이고 나눠 먹었음직한 이러한 그 뭐 경비원이고 뭐 여러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놔뒀대요. 인사이동 안 했대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내려오시면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수용차 운전석 떠나고 싶었대요.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이 다름없는 그 자리 서로 무난장 이렇게 그 턱주갈이 떨어지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위선자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자성어 알려드렸죠? 바로 표리부동 그 다음에 양도구육 해서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자 표리부동 양도구육에서 이렇게 그 비치기 시작하자 그동안 그런 줄 모르고 주연을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데가 없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나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유자가 이렇게 운전석을 떠나고 싶어한 까닭은 무엇이냐?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비싼 잉어를 소중히 여기는 총수의 모습. 이거 딱 봐도 이거 어떻습니까? 위선자의 위선자. 그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모시는 것이 구차하고 치욕스럽다라고 느꼈다는 측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러분 119페이지에 있는 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비속어 사용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갖다 어떻습니까? 풍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속어 사용이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인공을 더욱더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게 비속어에 의한 역할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쪽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학습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학습활동에 대한 측면은 뭐 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이미 다 했던 거라서 크게 이렇게 볼 건 없는데 여러분 정리를 좀 그냥 쭉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유자의 태도, 그다음 태도 거기 2번에 괄호 1번에 나오는 유자와 총수의 태도는 그건 따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관만 한번 정리를 더 해주세요. 유자의 가치관은 허영과 위선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자, 그렇지만 총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걸 중시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가시면은 유자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작가는 허영심 많고 위선적인 총수와 달리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인간을 존중하는 유자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는 측면. 그래서 인간미를 지닌 유자와 같은 인물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자신의 얘기니까 바로 3번은 뺄게요. 바로 3번 빼고요. 3번에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였었죠. 네, 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자소 페이지 121페이지 위에 예시답이 있어요. 자, 거기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거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정리를 할게요. 전통장르의 전은 한 인물의 생애와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에 바로 이 그 전을 표방한 것처럼 유자의 일생을 기록한 작품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목에 있다는 거 첫 번째. 제목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전 요거 말한 거 그죠? 요거 말한 측면을 말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첫 번째 앞에 맨 앞부분이에요. 거기서 유자의 삶을 유학적으로 서술해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 네, 인물의 생애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인물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는 측면. 자 거기에 바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여기 들어있다는 측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 우리 한참 우리 일화 세 개가 있는 부분 사파 형식으로 있었던 거. 자 그래서 유자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 거기서는 유자의 행적. 그래서 유자 행적을 일화를 갖다가 아까 뭐 형식? 바로 사파 형식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측면. 그죠? 요걸 갖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 소설 중 일부가 전해 양식을 빌려 평범한 인물의 생애를 흥미진이다 이야기를 풀어낸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물, 지금 유자한 인물 자체가 바로 어떻게? 바로 평범한 인물이라는 측면. 네 번째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평범한 인물을 갖다가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그죠?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쓰고 있다는 측면. 자 그래서 이러한 유자수는 또한 위인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유재필의 삶을 흥미진진한 이유로 풀어냈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걸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7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8페이지 가시면은 흥부전과의 관련성을 갖다 얘기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흥부전의 관련성. 그래서 정답만 가지고 미리 그냥 얘기 좀 하죠. 이미 다 읽었었던 얘기라서 보면은 거기에 흥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장난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흥부전에서 유발하는 거, 웃음을 유발하는 거 바로 그 장면이었고 유자수에서는 베트남 벤또라고 하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그 의문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총수에게 의문스럽게 말하는 이러한 표현들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부전에서는 왜 그랬느냐 거기가 왜 이게 그 웃음을 유발하느냐 까닭은 우리 121페이지 밑에 정리해주세요. 놀부의 악독하기보다는 이러한 허점이 많은 심술궂은 형태를 나열함으로써 진술이 심각성을 잃고 유희가 이렇게 되며 웃음을 유발해주고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또 하나 유자수정 같은 경우는 언어 유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 벤또 그 다음에 차이코 풀고 싶어 이런 것처럼 총수가 아끼는 비단잉어를 희화화했다. 그 다음에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감기가 걸렸거나 객고가 쌓였는데 춤을 추느라 괴롭다고 과로했다고 말함으로써 사태를 희화화해서 또한 역시 비꼬와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무엇을 계승했느냐? 자, 거기 정리할게요. 판소리계 소설의 흥부전, 부정적 인물인 놀부의 심술궂은 행태를 길게 나열하는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희화화하며 웃음을 유발했다. 근데 유자수는 역시 부정적인 인물이나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상황이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비판의 대상을 희화화해서 웃음을 유발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뒷부분에 여러분들 우리 사과를 먹으며에 대한 부분, 자, 그 부분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과를 먹으며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그냥 원본만 넣고 그리고 따로 해놓진 않아서 여러분 자습서 127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관련은 필요 없어요. 성격이 사색적이고 역설적이라는 측면, 특히 역설적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를 먹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것 또한 체크해주세요. 가장 먼저 사과를 먹는 경험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특징으로는 점층적으로 의미 확대해주고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해줘야 돼요. 점층적 의미 확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운율형성. 이거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일상에 친숙한 사물에 대한 개성적 시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네, 일상한 친숙한 사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개성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주제는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순환의 원리를 갖다 얘기해주고 있다. 아, 주제 너무 중요합니다. 사과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생명순환의 원리를 깨닫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탄생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이러한 그 시간과 그리고 죽음, 다시 또 탄생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죽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생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죽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측면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처음 한번 볼까요?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자, 일부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과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사과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근데 사과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사과나무의 하나의 그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사과꽃에 눈부시는 햇살을 먹는다. 이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네. 바로 햇살을 머금고 바로 사과는 크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과를 더 푸르게 한 장맛비를 먹는다. 네, 사과를 위해서 또한 어떻게 비가 내립니다. 그럼 이러한 장맛비를 머금고 사과가 역시 피는 거죠. 사과는 들던 소슬바람. 네, 사과에 불던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또 사과가 크는 거고요. 사과나무를 감싼 눈송이를 먹는다.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눈송이를 갖다 머금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위에 나왔었던 햇살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어떻게 봄을 얘기하고, 비라는 것 자체는 네, 여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것은 가을을 이야기하고, 눈이라는 것은 겨울을 갖다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사계절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계절의 순환을 거쳐서 뭐한다? 사과라는 것이 열린다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또 보면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네, 사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벌레가 이렇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뭐 약을 치고 하니까 그것이 다 떨어지곤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벌레를 통해서 또한 사과가 풀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새 소리를 먹는다. 네, 새들도 와서 사과를 쪼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사과나무의 잎새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벌레의 기억, 그 다음에 새 소리, 그 다음 잎새,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역시 사과와 함께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태양과 그 다음에 비와 그 다음 바람과 눈과 그 다음에 벌레와 그 다음에 새 소리와,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요 그 잎새까지 본다면 모두 사과와 함께 했었던 자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물들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측면. 오케이. 자,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체크해 놓고 다음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물어봐요. 성격이 다른 거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이러한 소재들의 성격이 다른 거 분명히 묻고 이것을 아닌 거 찾게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잘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그리고 또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다 사람과 관련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사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탐구와 함께 해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과와 함께한 인간의 역사를 갖다 보여준다는 측면이 세 가지는. 자, 그러면서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는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자, 그리고 또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 그리고 또 사과를 지탱해온 이런 사과나무 뿌리, 그리고 사과의 이러한 씨앗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과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들을 갖다 말한다는 거죠. 그죠? 다 여러분들 프린트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그리고 또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흙보다는 그 밑에 있는 중력이 더 크죠? 그렇지만 또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바로 우주를 먹는다. 그러면 점점 커졌어요. 바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로 점층적인 이러한 부분이죠. 점층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한 칸을 건너뛰었어요. 지금 여기서 한 칸을 건너뛰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을 읽던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자, 긴장감으로써 사람들은 더욱더 뚜렷하게 쳐다보겠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네, 강조가 됩니다. 바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칸씩 건너뛰므로 해서 이 자체가 생명순환론적 인식이 담겨있는 부분이랍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했죠? 뭐에 대해서? 생명순환에 대한 거, 요거 자체가.
바로 이거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흙에서 사과를 이렇게 먹고 그런다고 우리는 버려요. 그런데 멀리 도망쳐 버려다 뭐 했습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먹고 이걸 버렸어. 그러니까 땅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흙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야. 흙에서 벗어나려고 멀리 위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생명은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명순환의 이러한 원리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갖다 깨닫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는 처음에 맨 앞에 있었던 부분인데 사과가 나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이거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고 하는 건 이건 되게 좀 어떻게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이 자체는 사과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무라일체이란 경지를 말하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서 이러한 순환을 갖다 나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 자체는 하나의 역설적 의미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역설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설법이라는 것 자체 역설법은 모순된 이런 어법을 갖다 얘기해요. 요거 자체가 알겠죠? 반어법하고 분명히 달라요. 반어법은 뭐예요? 반어법은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반어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웃고 있으면서 누군가 나를 갖다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 친구가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엄청 세게 때렸어. 근데 거기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너무 친한 친구야. 뭐 그러다 아니면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야. 그러다 보니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야. 그러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막 그냥 우라가 치미듯이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반어적 의미죠. 요거 자체가. 역설적 의미를 본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시원한 뭐 육개장을 먹었어. 육개장을 먹는데 뜨겁고 시원해 라고 얘기했어. 뜨거운데 어떻게 시원할 수 있어? 두 가지는 다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하지만 육개장을 먹어본 사람은 다 알겠죠. 그죠? 뜨거운 것을 먹어보고 시원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된 어법 속에서 두 가지 크나큰 의미를 품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설법이다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이런 역설적 의미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설법, 점층법, 그 다음에 계속 사과를 먹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된 운율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시상 전개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갖다 파악해보자 라고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한마디로 예시단만 잠깐 볼게요. 자, 화자에게 사과를 먹는 것은 사과를 둘러싼 많은 자연현상과 사람의 노력을 먹는 것과 같다. 화자는 사과와 이런 이 세계의 존재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과를 먹는 것은 사과를 존재하게 한 우주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걸 흙으로부터 빚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과처럼 인간 역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이 순환되고 연결되므로 나가 사과를 먹는 것은 결국 사과가 나를 먹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상정의 과정을 통해서 화자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얽혀 있고 생명이 순환된다고 보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과와 내가 하나의 일치가 되는 그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총수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 시의 화자가 본다면은 보면은 밑에 얘기를 바로 갈게요. 이 시의 화자의 입장에 본다면 사과와 인간이 연결되는 것 같이 비단잉어 또한 인간과 연결됐다고 보는데, 총수는 비단잉어를 단지 과실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하고 시멘트 독이 가득한 연못에 비단잉어를 풀어놓아 떼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이거 중요한 이거 체크해줄게요. 바로 이런 총수의 이런 행위가 생명순환의 원리를 무시한 행위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는 잔인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이걸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송순의 시조에 드러난 이러한 세계관이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짝과 이야기해보자라고 되어 있대요. 이건 송순의 이러한 그 시조를 갖다 얘기한다거든요. 사대부들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세계가 하나의 이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럼 자연은 그러한 이치를 구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대상이니까 사대부들은 자연과 일치의 이러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봤고, 시조는 이러한 세계관이 담겨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조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 보게 되면은 자연과 일치가 된 자연일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뭐 있어요? 백구. 그래서 백구가 나와서 나하고 지금 놀고 있다. 백구가 지금 내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우리 관동별공에 나와 있죠, 그죠? 그 장면이 딱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요 모습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연과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백구란 흰 갈매기와 내가 노는 장면 나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송순의 시조에 자연을 집 안팎으로 살고 놓고 살겠다는 의지를 갖다 노래하고 있다. 그럼 요게 송순의 시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뭐 초가집을 갖다가 내가 뭐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는데 나 한 칸, 달 한 칸, 여기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러면 나하고 달과 청풍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산은 둘러두고 보겠다. 그럼 강산도 나와 하나 되는 모습인 거고 자연일치 이러한 그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죠? 물화일체에 대한 모습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 사과를 먹으며 해서 이렇게 그 하늘의 사과 안에 햇살과 그다음 비와 사람의 이러한 땀방울을 비롯한 온 우주가 들어있고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 구절에 그죠? 그래서 이는 곧 사과와 인간은 똑같이 우주의 일부이고 그 안에 우주를 품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볼 때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이치를 공유하는 연결된 존재란 고식해둘까요?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의 이치를 공유하는 연결된 존재라는 측면.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은 오늘날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러한 그 자연을 인간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취급한 태도를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 이 소단원 이 깨어보기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좀 예전에는 앞에 있는 내용만 한번 봤어요. 뒷 내용을 안 봤었는데 이 내용도 지금 보니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다시 거기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